열역학. 열역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열역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입니다. 인문학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봤을 섹스피어. 그렇다면 물리학에 조금 조예가 있어 보이려면 어떤 걸 알면 될까요? 학교 다닐 때 분명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역학. 열역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열역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열역학에서는 이 온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액체는 부피가 증가하고 금속 막대는 약간 길어지면 도선에서는 전기 저항이 올라가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죠? 굉장히 작은 온도계를 접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알코올 온도계의 눈금은 방 안의 온도인 섭씨 20도 정도를 가리켰다가 내 몸과 접속시키면은 알코올 표시 막대가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도계와 내 몸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무조건 작으면 좋겠죠. 온도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나의 체온을 빼앗겨서 36.5도가 아닌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상 변화가 생겨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상변화인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상과 물이라고 하는 상, 수증기 상태인 기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도 많이 보셨고요. 물이 끓는 것도 많이 보셨죠.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도 보셨죠.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는 것은 몇 도란 뜻일까요? 그건 0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상도 아니고 물상도 아닌 공존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0도, 우리가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점이자 녹기 시작하는 점이 됩니다.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보면은 물이 점점점 온도를 얻어가다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끓는 점,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100도죠.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 임계점의 위치는 기압을 바꿔주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익는다. 그거는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낮은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점도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면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요. 물은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런데 섭씨 100도에 사우나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어요. 왜 온도는 똑같이 높은데 사우나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물에서는 훨씬 더 밀도도 크고 열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우나에 있는 수증기에서는 열 용량도 적고 기체의 열 전도도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익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압을 계속 낮추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끓는 점이 내려오다가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만납니다. 얼음물, 물이 끓고 있는 상태. 이 두 상태가 한 곳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공 챔버 안에 집어넣고 기압을 점점 낮춰요. 0.006 기압까지 떨어뜨리면은 물의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삼중점이 바로 물이 얼면서 끓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이 삼중점입니다. 이 삼중점보다 아래에서는 바로 승화라고 하는 건데요. 얼음이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드름이 녹지 않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만들어져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물의 경우에는 374도까지 올려야 되고 압력도 218도까지 올려야 돼서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액체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뭉게 하얀색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도 압력을 매우 높여주면은 액체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액체를 압력을 높이면서 온도도 계속 높여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액체로서 가지고 있는 경계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액체와는 달리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녹여내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커피에서의 카페인을 녹여내는 것으로도 쓰이고요. 아로마, 기름 같은 것을 짜내는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고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는 절대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무엇일까요? 열기관에서 효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클라우시우스가 정의했던 엔트로피에서는 열량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 효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열역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열 효율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력학이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연료를 떼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동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한 20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열 기관인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한 30% 된다고 해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흩어져서 버려지고 유용한 에너지로는 일부만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물체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아야 했었고 하나하나의 속도를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으로 넘어오면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입자들의 위치와 입자들의 속도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은 0도씨 일기압에 22.4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기체가 대략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요. 우리말로 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10의 23승을 제가 찾아보니까 1000해더라고요. 1000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라고 하면은 6000해 개의 입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기체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아야지 물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물리학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알면은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연력학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기체 분자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다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각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들은 변하게 돼요. 이렇게 기체 분자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면서 그 벽에는 압력을 주게 되고 그 압력이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온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스웰과 볼츠만이 알아낸 것은 이러한 기체 분자들이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분포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 일정한 온도의 기체 분자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기체 분자는 제각기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기체가 담겨 있는 상자와 차가운 기체가 담겨 있는 상자, 두 개의 상자가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뜨거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가 차가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와 비슷해지면서 점점 바뀔 것입니다. 이때는 뜨거운 기체의 상자에 있던 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차가운 기체가 들어있는 상자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는 상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냉장고를 만드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비과역적인 과정인 건데요. 기체 분자들을 이렇게 상자에 가둬 놓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체 분자는 다시 왼쪽으로 모이게 하고 조금 느리게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 분자는 오른쪽으로 모이게 하게끔 문을 열었다 닫았다만 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찬 온도와
뜨거운 온도가 서로 나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그럼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하나의 입자에 정보들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름 아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트로피가 그대로 있거나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 시간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티프가 돼서 영화 테넷에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 영화 테넷이죠. 이렇게 해서 연력학에 대해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연력학 법칙들을 모두 설명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구석구석 보면은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같이 살펴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섹스피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섹스피어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